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기초라고 나와 있죠. 보니까 이제 뭐 사회복지가 뭐냐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는 뭐냐? 우리 그러니까 실천론 시간에 이미 공부하셨어요. 그 사회복지 실천이 뭐냐 했었을 때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 그걸 우리 보통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라고 얘기하죠. 그 실천 대상들을 이제 상대로 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실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수행하는 총합적 활동이라고 우리 공부하셨었죠. 사회복지사가 수행을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뭐예요? 사회복지사만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실천 기술론에서 다루는데 이 사회복지사에 관한 얘기는 이제 실천론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고 또 실천 기술론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사회복지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죠. 그래서 법적 자격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고 사회복지 실천하는 사람이다. 뭐 조건들 뭘 별로 중요한 거 없고요. 요게 이제 16회 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실천 지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실천과 관련된 지식을 이제 실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 지식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이제 구체성, 추상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실천 지혜, 모델, 이론, 관점, 패러다임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혜 쪽으로 갈수록 구체적이고 이 패러다임 쪽으로 갈수록 추상적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게 뭔지는 우리 공부하셨었어요. 어디서요?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었죠. 보면 실천 지혜는 직관, 암묵적 지식이라고도 하며 실천 현장에서 귀납적으로 만들어진 지식. 자, 귀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뭔가요? 경험이나 관찰 등을 통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짬밥이라고 하죠. 짬밥.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1년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랑 10년 해당 분야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의 경륜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짬밥이 더 높은 거죠. 군대용으로 한다면은.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실천 지혜입니다. 귀납적이에요. 귀납적.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깨달아진 것이죠. 그걸 실천 지혜라고 해요. 여러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선배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선배들. 사회복지는 이런 실천 지혜 부분과도 연관이 있어서 특히 이제 그런 경륜을 굉장히 중시하는 직종이죠. 얼마만큼 현장 경력을 갖췄느냐 그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모델, 실천 활동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방법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모델을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이제 모델 위주로 실천 기술론에서는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거 되게 가볍게 보셔도 돼요. 우리 실천 기술의 일종의 워밍업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델과 이 이론을 구분짓지 않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모델이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 교재상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제 모델하고 이론을 구분해 놨습니다. 보면은 이론이 구체화된 것이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론을 구체화시키고 그걸 어떻게 이제 적용화시킨 거죠. 적용. 그 현장에다 적용시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모델이 된다. 다시 또 쉽게 얘기하면은 다양한 이론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모델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은 다양한 이론들 여기 나오죠. 뭐 인지행동, 정신역동 이런 이론들이 쭉 모여서 하나의 실천 현장에서 활용되어 줄 수 있는 특수한 모델이 형성되어진다. 관점, 개인의 관심, 가치, 패러다임. 가장 추상적인 건데 현실에 대한 관점과 인식이다. 사회복지 실천의 패러다임은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는 의료 개념부터 인간, 환경, 적응 관계를 중시하는 생태 개념까지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이 섞여져 있다. 우리 조사론에서도 패러다임 얘기했었습니다.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 얘기를 했었었죠.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한 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나 또는 상황이 갖고 있는 이 보편적 가치관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회복지 실천 영역만 해도 1920년대 정도 우리 실천원에서 공부했어요. 그때는 진단주의 패러다임이었었어요. 클라이언트는 환자야. 이 클라이언트를 진단하고 치료해야 돼. 그런 패러다임 하에서 이론이 되어지고 그 이론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하나의 모델들을 만들어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 진단주의 패러다임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1950년대 들었으면서 이제 통합주의 패러다임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나요? 클라이언트는 환자가 아니야. 그들은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문제 욕구를 충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바라보죠.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론이 도용이 되죠.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 이론들이 도입이 되어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게슈탈트 이론이나 학습 이론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다양한 모델들이 있죠. 뭐 배웠어요? 우리 실천론 시간에. 뭐 펄만의 그 문제 해결 모델이라든지, 그렇죠? 저메인 기터만의 생활 모델, 그다음에 뭐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그다음에 이제 역량 강화 모델, 우리가 권한 부여 모델이라고도 하죠. 임파워먼트 모델. 그런 것들을 다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 시대를 풍미하고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일종의 사고 조류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 지식들은 그냥 읽어 보십시오. 뭐 별로 중요한 얘기 없고. 실천 기술이 뭐냐? 실천 기술에 의의 대인관계 기술, 뭐 실천 과정의 기술, 뭐 단계별 기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히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2절을 가보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 얘기가 납니다. 기반. 자, 실천.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자, 사회복지사는 그냥 사회복지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일종의 기반,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큰 베이스 안에서 그 베이스를 갖춰야만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어요. 보통 베이스, 즉 바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필러, 기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을 해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떡 버텨주는 두 개의 기둥 또는 기반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삐딱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쓱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벽에 저 칠판에 붙는다는 거 모르셨었죠? 이게 붙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재밌죠?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 실천이 확 무너지겠죠. 또는 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얘는 멀쩡히 있을지라도 이쪽으로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얘를 이제 첫 번째를 우리가 과학적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두 번째를 예술적 기반이라고 합니다. 기반, 기초에서 영어로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얘기를 하죠. 파운데이션. 여자분들 화장하실 때 이 기초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잘 하시고 그 위에다 이제 색조 화장을 입혀야만 이뻐지죠. 색조 화장부터 하고, 그러니까 색조 화장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파운데이션을 안 하고 색조 화장만 하면은 여러분 얼굴에 있는 기미, 주근깨 이런 게 다 드러나니까 안 예뻐지죠. 그렇죠. 안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잘 해야 되는데, 자, 과학적 기반, 예술적 기반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이걸 이제 과학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는 얘는 예술성. 복지사는 이걸 갖춰야 돼요. 과학성이라는 것은 그 뿌리가 지식에 있어요. 지식, 알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알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들어가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이 지식이고 이 지식에 기반한 뭐죠? 기술이 등장하죠. 여러분, 기술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실제로 실행하면 기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아는 것을 실제로 실행하거나 또는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기술이라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식과 기술 같은 것들이 과학적 기반입니다. 이거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로서 잘 모르신다. 지식,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인간 행동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사회 정책과 제도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또는 모델별 실천 기술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신다.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기 어렵겠죠. 자, 두 번째 예술적 기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지식과 기술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미적 속성, 즉 인간미적 속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미적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온화함. 사회복지사는 온화해야 됩니다. 감정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동정심이 있어야 되고. 이해되나요? 이런 것들은 학습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데 반해서 이런 예술적 기반은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기보다는 선천적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선천적인 게. 선천적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구치소에 계신 감옥이, 그러니까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죠. 아직 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알고 계세요? 사형이라고 하는 형이 있죠. 우리 교도소가 있고 구치소가 있어요. 교도소는 금고, 징역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신체형 처벌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형이 집행되는 장소고요. 그 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는 장소 우리 구치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보통 교도소 내에다 구치소를 두기도 하는데 사형이라는 형은 어떻게 죽어야만 이제 형이 집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형수들은 다 어디 구치소에 가 계십니다. 구치소에. 자, 그런데 그 구치소에 가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유모 씨라고 아실 거예요. 사람들을 몇십 명을 이제 살인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마음을 딱 잡고서 아이씨 나 지금부터 사회복지 공부할 거야 이래가지고 열심히 과학적 기반 즉 공부하셔서 지식과 그다음 기술을 터득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할 수 있느냐? 자, 그분은 뭐가 없지? 이 예술적 기반이 없는 거야. 인간성, 아름다운 인간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과 제 자신을 한번 냉엄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과학적 기반과 예술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봅시다. 자, 보면은 전문직의 속성, 이게 그린우드가 얘기한 건데 요거부터 좀 보자고요. 사회복지 전문직의 속성, 그린우드가 기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이론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고, 밑줄 그십시오.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부여된 전문적 권위와 신뢰.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신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특권들, 사회로부터 니네들은 전문가야 라고 하는 승인들, 명시적이면서 체계화된 윤리 강령들, 그 다음에 전문직의 문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린우드가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조금 여러분들 요 그린우드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실천론 시간에 뭐 배우셨냐면은 1915년에 몇 년도 여러분? 1915년에 뭐가 있었었죠? 그 유명한 플렉스너의 비판이 있었었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여러분? 플렉스너의 비판. 그래서 플렉스너가 뭐라 그랬었어요? 니네들은 니네 사회복지사들 니네들은 니들이 전문가라고 했는데 전문가 아니거든. 전문가 아니야. 라고 한마디로 사회복지사들을 그냥 뭐 전문가 집단도 아닌 이상한 존재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시에 사회복지사들 우리는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우리 보고 전문가가 아니래요. 얼마나 놀랍고 비참한 일이에요. 이때부터 어떻게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매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천론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공부하셨었어요. 전문가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문가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문가 학파가 만들어져서 이 1917년 이후부터 우리 진단주의, 기능주의와 같은 1915년 이 플렉스너의 비판 이후부터 진단주의, 기능주의와 같은 전문가들의 어떤 학파들, 사회복지 실천 학파들이 형성이 되어졌어요. 자, 이 노력의 결과로 1957년에
1957년 몇 년도? 1957년에 이 그린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 몇 년 걸렸어요, 여러분? 57년 1915년부터 57년이니까 장장 42년이에요. 42년. 맞죠? 네, 계산 잘했나? 42년이다. 이 그린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니네들은 전문가가 됐어. 그게 바로 그린우드의 선포입니다. 선포. 지금 우리 이 교재에서는 그린우드가 전문직의 속성을 얘기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린우드가 전문직의 속성을 니네 사회복사들은 지금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은 전문가다라고 선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렉스너의 비판 이후로 드디어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가로서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기 시작했던 게 이 그린우드의 선포 1957년입니다. 이해되나요? 이 4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총 몇 개, 6가지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이론 체계,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부여된 전문적 권위와 신뢰, 전문가 집단의 힘과 특권, 그다음에 사회로부터의 승인, 그다음에 니네들 윤리 강령도 있고 전문직의 문화도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은 뭐다? 지금부터 전문가다라고 그린우드가 선포해 준 거예요. 플렉스너의 비판이 드디어 깨진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그린우드가 시험에 잘 나온다. 이해되죠? 플렉스너의 비판, 그린우드를 실천론의 역사하고 연관시켜서 기억해 두시고, 자, 사회복지 전문화의 기원들, 자선조직협회 뭐 쭉 나와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거 없고, 전문직 가치체계도 보시고, 실천 기반, 자,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보면은 과학적 기반이 있고,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과학성이라고도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술적 기반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과학적 기반은 사회과학적 동그라미 뭐다? 지식이다. 지식. 아는 것. 그렇죠.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생태학, 행동사회, 문화과학, 등 해서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사회복지과에서 공부하셨던 그런 지식 체계를 갖추고 있으셔야 되고, 자, 플러스 그것과 함께 수행되어지는 기술, 그렇죠. 지식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지는 기술을 바로 우리는 과학적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정리됐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뭐 장황하게 엄청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다 패스하시고 그냥 과학적 기반은 지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예술적 기반은 사회복지 실전에서 말하는 예술성 혹은 예술적 기반은 우리가 과학성, 과학적 기반, 예술성, 예술적 기반이라고 해요.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측면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특성과 능력을 말한다. 이건 굉장히 천부적인 쪽에 가깝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나 사회복지사 할 수 없다.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사회복지사 참 착하다라는 얘기하죠.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착하다. 자, 그건 뭐예요? 예,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사회복지사는 착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뭐야? 예술적 기반을 가졌다는 거죠. 그건 상당히 천부적인 거예요. 상당히 천부적 특성. 물론 후천적으로 착해질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어떤 이런 예술적 기반을 갖출 수도 있지만 속성을 하나하나 뜯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부적 성향이 좀 강하다는 거죠. 자, 보면은 자, 예술적 지식의 원천이라고 하는데 지식자를 좀 빼시고요. 지식자를 빼시고, 왜냐하면 자꾸 헷갈려요. 과학과하고 헷갈립니다. 뭐 실천지의 개인적 경험 나와 있어요. 쭉 보시고, 자, 이 플러스 원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사 갖춰야 될 요소, 여긴 또 예술가부터 나왔습니다. 뒤에 과학자 나오고 예술가부터 볼게요. 예술성, 사랑과 용기, 뭐요? 사랑과 용기, 전문적 관계 형성 능력, 창의성과 상상력, 희망과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사회복사는 밝아야 됩니다. 누군가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전수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활기차야지 사회복사가 맨날 비실비실 거리면서 자기도 힘이 없이 그냥 자기도 뭔가 건전지에 배터리 나간 것처럼, 배터리에 저 전기 방전된 것처럼 그러고 다니면 안 되겠죠. 판단력, 사고력, 개인 가치관, 전문가로서의 자기만의 스타일들,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예술적 기반이라고 하는 거야. 상당히 천부적이죠.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가만히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과학적 기반은 전부 뭐다? 지식이 지식. 그래서 사회 문제에 관한 지식, 뭐가 문제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사의 존재 이유는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특히 이제 사회 복지와 관련되어진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문제에 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고, 사회 현상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현상에 관한 지식들,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지식, 바로 뭐죠? 사회복지사 자체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 복지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복지사의 능력은 뭐고, 그렇죠? 복지사가 아닌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천 방법들, 일종의 기술이죠, 기술들. 이런 지식들이 명확히 있으셔야 되고, 제도, 정책,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이런 지식들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가요, 법에 관한 지식 부족하다. 우리가 법들 되게 싫어하시는데 사회복지사 1급 시험만 해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 실천론에도 부분적으로 법 얘기가 등장합니다. 어디서 공부하셨었어요?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사회복지사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사회복지 사업법 얘기를 했었었죠. 지역사회복지론의 3분의 1은 법 얘기입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의 절반은 법 얘기예요.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법 얘기가 등장하고, 법제론은 100% 법 얘기죠. 법을 공부하지 않고 그 제도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사를 한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을 하겠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지사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 관계형성 기술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론이 모여서 만들어진 모델에 관한 얘기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챕터에 심리사회 모델 나오죠. 한번 쭉 훑어봐요. 심리사회 모델 나오고, 넘어가면은 인지행동 모델이 나오고, 쭉 한번 봅시다 지금. 그 다음에 쭉 넘어갔더니 과제 중심 모델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문제 해결 모델, 행동 수정 모델, 위기 개입 모델, 뭐 현실 치료 모델,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해결 중심 모델 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쭈루루루룩 또 등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6번째 챕터에서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 1 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실천 기술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뭐 배웠냐면, 실천의 대상을 개인과 가족과 집단과 지역사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4대상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1929년에 이제 밀포드 회의라는 데서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을 개인, 그 다음에 집단, 지역사회 3가지로 나눴는데, 우리 교과서 편지에서는 여기다 이제 가족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자, 보면은 실천 기술론에서는 개인 대상 실천 기술, 가족 대상 실천 기술, 그 다음에 집단 대상 실천 기술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다시 뭐라고? 개인, 가족, 집단에 대한, 즉 각 사회복지 실천 대상들에 대한 실천 기술을 공부하고, 이제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되어져서 지역사회 수준에 있어서의 실천 기술은 어디서 가서 공부한다? 당연히 지역사회 복지론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이 심리사회 모델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 붙어 있는 해결 중심 모델까지는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로서 개인한테 적용하는 데 주로 활용이 되어진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는 이제 집단부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 개인용, 그 다음에 집단용, 가족용 실천 기술들을 각각 공부하는구나. 자, 그런데 하나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개인용 실천 기술로 이제 심리사회 모델부터 쭉 공부를 할 건데, 이 모델들을 이제 편의상 우리가 개인한테 많이 사용하는 거지, 때에 따라서는 이걸 응용해서 가족한테도 활용할 때가 있어요. 이해되나요? 가족한테도. 그 정도로만 기억을 좀 해 두십시다. 자, 심리사회 모델 봅니다. 교재를 보니까 정신분석학에 기초한 자아심리 이론이 적용되면서, 우리가 자아심리학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자아심리학 들어보셨어요? 이게 바로 에릭슨의,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공부하셨던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이 있었었죠. 다시 한번 에릭슨의 뭐라고? 심리 사회 이론.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얘기하는 심리 사회 이론은 심리학 모델이죠. 그런데 우리 이 실천 기술론에서의 심리 사회 모델은 똑같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실천 기술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차이점 분명히 기억을 해두세요. 됐죠? 자, 이제 그것을 좀 구분하려고 우리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 모델, 즉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공부하셨던 심리학에서 있어서의 심리사회 모델을 자아심리 이론이라고 다른 명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자아심리 이론이라는 것은 뭐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을 얘기한다. 됐죠? 적용되면서 개인의 자아 기능을 유지, 강화하는 치료 형태를 발전시키게 됐다. 이 모델은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아심리학뿐만 아니라 정신분석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이론에 기초한다.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공부할 겁니다. 한번 보자고요. 심리사회 모델의 등장 배경, 메리 리치몬드,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개인이 상황 속에서 이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상황 속의 인간을 지향하는 시각을 제시했다. 메리 리치몬드는 1917년에 프로이트 의료 모델을 근거로 해서 사회 진단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자선과 사회사업의 과학성을 최초로 밝힌 케이스워크가 뭐죠? 개별 사회사업이죠. 전문가다. 30년대 후반에 고든 해밀턴이 상황 속의 인간 개념을 언급하며 심리사회 모델 이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60년대 들어서 이제 플로렌스 홀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복지 실천 이론과 접근 방법으로 이것을 체계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교재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보면은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심리사회 모델. 자, 심리라는 말은 사실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인간 이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인간의 내적 역동성, 그걸 우리가 정신 역동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정신 안에 있는 다양한 구조물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간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이건 다분히 유전적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도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 심리라는 말은 사실 유전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유전. 인간의 유전. 자, 반면에 이 사회는 뭐죠? 환경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인간 발달 요인 중에서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거라 그랬었어요. 유전과 환경. 자, 대단히 중요한 게 이 심리 사회 모델의 창시자가 이제 메리 리치몬드라고 하는 여자예요. 메리 리치몬드. 우리 교재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미국의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볼티모어에 COS 즉 자선조직협회 단원이었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볼티모어 자선조직협회에 있어서의 그 총무위를 보던 사람이에요. 즉 그 볼티모어 자선조직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던 게 이 메리 리치몬드였었어요. 이 메리 리치몬드는 진단주의자입니다. 무슨 주의? 진단주의. 여러분 진단주의는 뭐한 사람들이에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역기능적인 인간을 진단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개입해서 그를 치료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었었죠. 그렇죠. 그 진단주의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굉장히 수직적. 클라이언트 밑에 있고 사회복지사는 위에 있어서 수직적으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나는 의사고 넌 환자야.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진단주의라 그랬었죠. 우리 실천론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메리 리치몬드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메리 리치몬드가 실제로 우리 COS가 뭐였죠? 개별 사회사업 했다 그랬죠.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사회사업을 했었던 거예요. 자,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을 했어요. 볼티모어 지역을.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냅니다. 진단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이런 유전적 요인들만이 인간의 발달 또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아니다.
뭐냐? 환경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뭐라고? 환경적인 요소도 인간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가 찾아낸 거예요. 메리 리치몬드가. 얘라 그래서 죄송해요. 당시로서는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고 당연한 현상이지만은 당연한 지식이에요. 환경이 영향 주잖아. 근데 당시로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었습니다. 놀라운 일. 이해되죠? 그래서 메리 리치몬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1917년에 그 유명한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사회진단. 여러분, 사회라는 말은 뭐예요? 이건 환경이고 진단이라는 말은 자기 진단주의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소셜 디아고노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씁니다. 이 안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요, 여러분? 상황 속의 인간. 인간은 분명히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상황, 즉 환경의 요인을 인간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심리사회 모델이에요. 이해되죠? 심리사회 모델의 기원, 뿌리는 어디 있다? 메리 리치몬드에 있다. 자, 연도 1917년 뭐라고? 사회 진단, 소셜 디아고노시스. 기억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럼 시험 문제 하나 틀리면 되니까. 자, 다음 시간서부터 심리사회 모델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서 우리 이 강의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해서 고맙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